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자입니다. 저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이어서 또 저희 한사성 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네,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 짧게 뭐 소개를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이태희입니다. 연속 2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피해 지원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신상윤입니다. 네, 또 두 분 모시고 또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저희가 엠번방 이후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그쵸. 그리고 지난 방송들에서도 이야기 나눴던 지난번에 건데 되게 길었는데 네. 이번에 본격적인 얘기야. 맞아요. 제일 본격적인 얘기여서 그런데 사실 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고 가해자도 처벌됐는데 이게 뭔가 줄어든다는 느낌보다는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느낌도 있어서 있고. 네.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엠번방 사태 이후에 서울대 엠번방도 있었고 엘사태도 있었고 유사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사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요? 반복된다? 네, 저희는 네. 워낙 여러 사건들을 같이 하는 경험자들이랑 이제 같이 사건 진행하면서 근데 모든 사건이 공론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쵸, 너무 이거는 선택적인 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 됐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거는 가장 인상적인 건 아마 엠번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해의 어떤 잔혹함과 그 가해자 처벌의 형량이 굉장히 컸었던 거, 되게 유례없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근데 모든 사건이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정도 되어야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놀라겠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공론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는 계속 특히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는 네, 맨날 고민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제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감각은 사실 가지기는 어렵기는 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엠번방이라는 명명이 되게 강력한데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 되게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어떤 텔레그램이 이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엠번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가해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피해 경험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 경험자들한테는 사건이 가해의 행위 양태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자의 삶의 맥락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피해를 무엇이라고 감각하는지는 되게 무수한 양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래서 형법으로 다 포착을 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찾고 찾아서 이제 명령해서 찾고 찾아가지고 이런 걸로 적용해보자. 이런 걸로 해보자. 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그 경험자들이 바라는 어떤 정의라든지 경험자들의 피해를 포착하는 언어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창안했는가에 관해서는 좀 여전히 탐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어떤 교훈이었다는 것에서는 저는 엠번방 사건이 남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아까 태희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고소각이라고 표현이 되는 어디까지 하면 잡혀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범죄라는 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디까지 하면 범죄가 되고 어디까지는 안전하다라는 지식이 형성된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모욕할 때
뭐 예컨대 어떤 그 커뮤니티에 그 게시글에 이제 누구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게시물에 댓글에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총대요? 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아. 그거는 그 게시물에 올라온 사람이 아. 아니라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욕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와, 뭔가 피해가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디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그 바랐던 거는 너무 큰 얘기긴 하지만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고 우리가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바랬지만 사실 사람들이 되게 감각하는 거는 죄로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게 범죄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뭐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유산이 좀 남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태희 활동가님은 네. 뭐가 잘못된? 뭐가 잘못됐고 전부 다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참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이제 엠번방 사태 이후로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그런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전부터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런 범죄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해왔었고 그것이 어떤 이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로 옮겨가고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 폐쇄되면 저기로 옮겨가고 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지금의 어떤 이 텔레그램 사태에서 뭐 어떤 거를 짚을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라기보다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참 우리가 이제 성평등 교육을 이제 잘 시키지 못한 책임, 뭐 이제 그 어떤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남성 문화를 방치한 책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대로 그 책임을 묻지 못했던 그것이 이제 자유 규제의 어떤 실패의 어떤 책임처럼 느껴져서 뭔가 하나를 찝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참 문제다. 얽혀서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막 숨는 범죄에서 이제 조주빈이나 양진으로 호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 물기 가장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갈수록 사실은 그게 텔레그램의 CEO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CEO한테는 그럼 어떤 책임,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한번 이제 잡혀갔다가 풀려났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방조의 책임만 있는 것일까? 그러면 방조의 책임일까? 그럼 그 기술을 만든 책임일까? 근데 사실 그 기술 자체 텔레그램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되게 반정부적인 어떤 이제 반정부화에서 이제 압박을 당하는 어떤 운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네, 됐죠. 그렇게 좀 시작하기도 했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 운동권들이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도 그때쯤 카톡 검열 있었을 카톡이 때. 막 검열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운동권에 대한 어떤 압박들, 진보 운동에 대한 어떤 이제 탄압들 속에서 이제 발전한 기술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쓰였을 때 텔레그램을 폐쇄하라고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이제 참 고민이 되고 정체적으로 다 문제다라는 생각을 이제 답도 없는 뭐 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총체적인 거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근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엠번방이 다루고 이제 서울대 이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그 딥페이크 유통,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요게 특히 딥페이크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벌이 안 되는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영역
것들 중에서 뭐 이제 얼굴 사진만 나온다든가 요새 음란이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되는데, 그러니까 꼭 되게 성적이어야 돼요. 근데 성적인 촬영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범죄로 성립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뻔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폭력을 문제 삼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심지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면. 네, 이거는 그 목적이 되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성적인 촬영물이 아니어서 그 아마 지난 방송에서 아예가오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 성적인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에 집착, 그 천착하는 것, 우리 헌법에서 뭔가 처벌하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그 성이라는 말이 그 젠더를 기반으로 상상이 되기보다는 그냥 어떤 여성의 성적인 것. 예. 근데 그것도 그 사실 성적인 건 이제 온몸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신체 부위로 치환이 되는 문제가 되게 크죠. 가슴과 성기, 엉덩이 혹은 그 요런 그 문제들이 그 성적 부위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 폭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삶, 맥락 이런 걸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 부위, 성적이라고 느껴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성적일까요? 그 부위, 그 부위로 치환이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부위가 그 부위가 여전히 이제 재판부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는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판례에서는 이제 불법 촬영 자체보다 이게 유포됐을 때 훨씬 더 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근데 그것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이 보였는가가 이 사람에게 충격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명예에 큰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조가 손상이 된 거죠. 성적 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였다니. 왜냐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 거거든요. 네. 이 부위로 치환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전히 그 성적 수치심, 그리고 음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상상이 되느냐 했을 때 몸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한 부위, 요렇게 요 구도, 요 요 구도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상상했을 때 뭐 노골적이지 않은 신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냥 뭐 뒷모습 정도?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레깅스 판결 같은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뭐가 성적인, 다 가려져 있는데. 판결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가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결국에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이 됐었던 건 되게 중요한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특히 딥페이크는 너희 신체가 아니지 않냐, 얼굴과 이거 신체가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냐 가짜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문제가 됐고, 이게 진짜여서 더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그럴 수는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조악해서 저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게 어떤 경험자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신학 같은 어떤 게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네, 진짜냐 가짜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 되게 좀 생각해볼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몸이 분절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너무 어쨌든 법적으로 좁아서 더 폭력이 더 아까 지난번에 불법 촬영 이런 단어로서 설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딥페이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기술에 따라서 달라진다,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뭔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한사성에서는 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셔요? 어떻게 보고 계셔요? 그 기술 자체는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계속 문제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아까 태희가 얘기했었던 그 텔레그램도 그 처음 반정부 운동에서 활용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의 유명성과 보안성이 또 다른 방식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때려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술을 너무 문제시했을 때 발달하는 기술 자체를 당연히 이제 문제시는 해야 되는 면은 있겠지만 너무 팽창하고 기술이 너무 어떤 발전이나 뭐 이런 걸로 모든 가치를 넘어서가지고 막 그걸로 모든 걸 다 근데 기술에 대한 그 기대는 양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술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찾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저는 역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탓하는 것과 기술에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모두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게 둘 다 일리가 맞아요.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쓰는 사람이 저는 여전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인 능욕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는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지인 능욕이라는 그쵸. 그 유형의 문제적인 그 단어 그걸로 이제 저희한테 되게 익숙한데 이제 AI 기술을 만나서 훨씬 더 박사안이 굉장히 빨라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희가 짚고 있다면 저희가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짚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저희 안에서 강조가 많이 되는 거는 그 집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의식이 점점 형성이 되면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포가 많이 될까? 그리고 왜 우리 경험자들은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유포가 돼서 정말로 잡히면 이 한 사람이 진행하는 송사가 엄청 많아져요. 유포가 있고 또 재유포가 있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재유포하고 소지하고 시청하고 뭐 그래서 한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송사들도 되게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일대 다수의 폭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수를 다시 말하면 이제 집단인 거죠. 이제 요거를 이런 성폭력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네트워크 때 집단 이런 집단성을 어떻게 문제시 삼지 이걸 법제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이걸 뭐 다 진짜로 뭐 이거를 뭐 공모나 동조 뭐 방조 뭐 이런 걸로 다 처벌을 일일이 할 것인가? 그럼 이제 근데 그건 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USB 같은 거 담아서 하면 되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과거에는 그랬던 거. 그렇죠. 그래서 과거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다시 반복되고 다시 돌아가고. 있겠죠. 네. USB. 네. 유통이 늘 문제인데 계속 돌아다니고. 네, 그렇죠. 그 집단성 문제를 가장 꾸준히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이번에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전에도 장혜영 의원도 말씀하셨고, 전에 이제 김한 기자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먼저 초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상의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기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되게 사회적 신뢰라는 게 낮은 것들 그리고 공동체성 뭐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이게 있구나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런 문제를 또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오히려 좀 오프라인의 어떤 관계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렇죠. 기술에 따라서 아마 범죄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아마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 이미지 기반의 이제 이제 딥페이크 사건 같은 걸 또 많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은 그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뭐 범죄의 형태도 바뀌기는 하지만 되게 이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산업 구조들도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웹하드 카르텔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 웹하드에서는 피해 촬영물은 더 이상 유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네요. 관리가 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고 보고하고 실제로 있고. 문자에 봤을 때 사용물처럼 피해 촬영물로 보이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 대신에 그것이 이제 법방 스트리밍을 이제 웹하드에서 연결되어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해 촬영물 컨셉물의 포르노가 컨셉물의 포르노. 그렇죠. 네. 컨셉물의 포르노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래된다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K 야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 기사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도 K 이제 한국 배우 그 한국의 어떤 포르노 배우들의 이제 프로필을 걸어놓고 이 뭐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 사람의 이제 얼굴이 뜨는 영상을 기존엔 얼굴이 이 모자이크 된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법 촬영이 범죄인 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이 심각한 범죄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소각을 재는 사람들 이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인식 정도 그 범죄다라는 것에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변화하는 거는 그러면 범죄가 아닌 영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법방으로 가서 법방을 이제 시청을 한다. 그 자발적으로 이제 벗는 여성들, 자발적으로 이제 성적인 실천을 하는 여성들이 이제 대상화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좀 문제들을 요즘에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자발적인 어떤 성적 실천을 하는 여성들, 그 소위 창녀라고 불리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고 이 사람들을 별로 피해자의 위치에 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방송 과정에서 어떤 유포 피해, 그 방송이 캡처돼서 유포 피해를 경험을 하거나, 뭐 혹은 그 안에서 어떤 불링이나 그런 디지털 이제 어떤 그 피해를 경험을 했을 때, 폭력을 경험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피해자의 위치에 되게 오르기 이 사람들이 힘든 피해자로 보여지지 않는 그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은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얼마나 피해자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앞으로 이런 방송에 출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 어떤 그런 합의들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 때 되게 그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가 참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송들은 너무 흔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저는 쇼츠와 릴스를 거의 중독된 것처럼 많이 보는데 짝짝짝짝 내리면 이제 거기서도 라이브 방송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거리에서 그 조금 이제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그것은 보편화되었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이제 잘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좀 그런 것들도 기술의 발전에서 연결되는 거 같아요.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어떤 여러 실천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 통념은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네, 그 또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또 제도박 피해라고 좀 보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한사장에서 피해 지원팀에 계시니까 그 영역에서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런 피해 지원이 잘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좀 익숙하세요? 지원이라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원스톱 됐다, 뭐 지원 시스템 이런 신고랑 뭐 이거 지원까지 뭔가 이렇게 원스톱 체계를 네. 마련했다 이런 정도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원스톱은 되게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근데 되게 필요한 정책인데 이제 네. 그걸 되게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정부의 지원은 아마 홍보도 제일 많이 되고 재정도 투입이 많이 되는 거는 삭제 지원이 아마 삭제 지원 대표적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상징적이죠. 그 사이버 성 저희의 말로는 이제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 촬영물에 기반한 그 특히 이제 성적 촬영물이라는 그 이미지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그 이성의 관계에서의 성적 촬영물이 가장 대표적인 그 피해의 유형으로 그 생각이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성적 촬영물이 아닌 경우에 이제 되게 삭제가 어려운데 그거는 되게 마찬가지로 이제 부위로 치환되지 않는 피해라서 또 그런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뭐가 삭제돼야 되는지가 이제 계속 고민이죠. 그럼 이제 다 삭제되면 되나? 그럼 끝나는 건가? 네, 다 삭제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삭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피해 촬영물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험자들이 삭제는 엄청나게 긴급하게 그 바라시는 지원이거든요. 맞아. 당장 이건 완전히 긴급하고 완전히 거의 그 상황이 이제 닥친 분들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필요를 느끼시죠. 다 바로 삭제가 되는 게. 근데 그게 사실상 되게 어렵고 어떤 절차들도 많이 거쳐야 되고 안 지워주는 데들도 많고 그 포르노 사이트들 뭐 이런 데 안 지워주는 데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를 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되게 가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네. 질문으로 이어져요. 삭제 지원은.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게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의 역할이 첫 번째로는 이제 당장 만나니까 이제 저희의 역할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 질문에 삭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되게 철학적인 문제예요. 네, 비난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낙인이 되지 않고 맞아요. 이게 나의 어떤 게 손상이 되지 않고 이게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면 사실 왜 이게 이렇게까지 돌아다니는 게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 왜 이렇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고통이 왜 이렇게 다른가? 왜 그런가? 이 질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정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이제 삭제 그 이상에 관한 고민과 그리고 삭제 자체도 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가 많이 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건 무슨 막 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 것이고 막 어떤 약간의 어떤 자동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쵸.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진공청소기처럼 입력해가지고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모두 빨아들여줘 했을 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뭐 어떤 기술로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지우고 사람이 올리는 거라는 것,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린다는 것, 네, 그래서 삭제에 관한 좀 더 허심탄회한 논의들, 그리고 삭제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 피해 지원이 그 점이 좀 저는 더
이렇게 완전히 더 펼쳐놓고 하는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중앙 그 정부 차원에서는 항상 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항상 어떤 국정 과제에 오르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을 많이 낸 것 같고 그 삭제 지원도 이제 국가 안에서 이제 지원 체계가 잡혀 있기는 하고요. 그게는 이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여가부 산하의 그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중앙 디성 센터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이 있고 뭐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디지털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원래는 특화 상담소 였다가 근데 이제 성폭력 상담소들이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도 그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뭐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부산에서도 지자체 디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뭔가 이제 자꾸 센터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무언가 자꾸 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 그 한사성에서도 20년까지 삭제 지원을 하다가 그 이제 지성센터가 생기면서 중앙지성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는 삭제 지원을 중단을 했어요. 그거를 했던 이유는 이 삭제 지원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민간이 이제 수행하기보다는 이게 국가가 이제 방관한 어떤 시스템에 그 당신들이 이제 삭제 지원에 책임이 있다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런 그렇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꾸 경험자들이 이제 디지털 장애사를 찾아가서 사비로 이제 삭제하는 것에 어떤 문제를 느끼고 그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삭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접수되는 것 같아요. 그 중앙지성에서 내는 상담 통계를 보면은 이제 많은 사례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삭제되고 근데 이제 계속 삭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 여전 좀 아까 전에 이제 연희가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남기도 하고요. 무수한 삭제들을 그러면서 이제 예산은 안 주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또 홍보는 홍보대로 더 되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어떤 성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근데 이제 삭제 지원이 되는 촬영물과 되지 않는 촬영물이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일상사진이나 뭐 혹은 이제 되게 어렵게 써졌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 그걸로 수익성을 내는 영상 이제 아마 법방 같은 거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경찰에 가서 이게 신고 접수가 되어야지 뭐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 피해자 이미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한계적이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이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삭제는 삭제고 혹시 그런 그러니까 피해 경험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이제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도 성폭력 처벌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 법체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제 무료 법률 지원이라는 이제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이제 할 수 있다든가 뭐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을 한다든가 뭐 그런 법률 지원의 제도가 있고 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종종 이용을 하게 되는 종종 이제 무료 법률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한다던가 뭐 의료비 지원을 방법을 알려드린다던가 하는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참 많이 책정해 주셨으면 무료 법률 지원이 항상 2, 3분기쯤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사업이 마감된다는 너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사건이 많기도 피해자가 많기도 하고 근데 규모가 작기도 하고 이래서 참 그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아마 질문하셨던 게 그 일상 지원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그게 공백이라고 보여요. 저희 경험자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코로나 그때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원래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면 보통 자기만 쓰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눈에 띄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심경에서는 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얼굴을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가 알아볼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되게 컸었던 거죠. 근데 이게 불안이 굉장히 크고 그 피해 경험 이후에 이게 되게 내가 이걸 좀 조절하기 어렵고 아직 내가 이 경험과 어떻게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략이라든지 경험이 우리 경험자들도 대체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피해자들도 대체로 그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화가 나요. 저도 그때 화가 나요. 보통 그래요. 저희 피해 경험자들도 다 보통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당장 생계가 좀 어렵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나 그 재정적 지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사례 중에 하나도 이제 사이버 스토킹처럼 내가 이제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를 그쪽에서 다 알고 있어서 나한테 계속 이거를 암시하거나 혹은 이제 진짜로 어떤 온라인의 위협적인 것,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혀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사례가 일어났었는지를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두는 방식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다 과정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도 그러면 이제 돈을 벌거나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럴 때라든지 그냥 일상을 좀 지원하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생계가 과정이 그러니까 생계가 당장 이제 굶어 죽을 정도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되게 힘들 때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뭐라도 더 좀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송사하느라 너무 힘들고 이래서 잠깐 좀 쉬고 싶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못 쉬는 게 이제 돈 때문에 많이 못 쉬는 게 있는데, 혹은 이제 직장도 계속 다녀야 되니까 힘들 때가 있는데 일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직장 그만둘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좀 어떤 쉬는 것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게 없는데 너무 필요하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범죄수익 이런 것도 하나도 환수도 안 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지원하려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과정에서 피해가 있고 그리고 이 피해가 이 사람의 삶에 뭘 침해하는지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엠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냥 언론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엠번방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게 경험자들의 삶에서 다 다른 이름이 붙죠. 그게 자기 피해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 이름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지원하려면 그 사람의 맥락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뭘 가장 침해라고 느끼는지.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것도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적 부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냥 삶과 인격에 관한 얘기다라고.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이게 부위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그냥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뭔지. 그때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때 버틸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좀 어디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원가족의 문제가 있다든지 원가족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렇다면 잠깐 다른 곳에 쉴 수 있는 어떤 쉼터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네, 그런 제도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지해야 되겠죠. 그런 게 다 국고로 쓰인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돈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사회적 처벌이라든지 그 정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옳지 않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런 되게 무궁무진하죠.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은 정말로 무궁무진하죠. 그러네요. 네. 좀 더, 그러니까 뭐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맥락을 또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이 다양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맞춤 지원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아까 이태희 활동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센터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센터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또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예방할 것인가 또 좀 고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 질문 하실래요? 지금 다음 질문? 어쨌든 계속 근데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디자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자 인격살인이라고 계속 그 말씀들을 계속 해주신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인지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좀 우리 구독자님들, 페이북 구독자님들한테 좀 그런 피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제 피해자의 그런 구체적인 양태나 피해 양상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거. 네. 그 인격살인이라는 말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당신은 인격살인을 당했습니다라고 그 말은 못 하겠거든요. 당신이 당한 일은 인격살인 그렇게 기사에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맞아요. 그쵸. 네. 그 용어가 채택이 되고 언론에서 이 표현을 채택을 해서 이걸 설명하는 피해 강도를 설명하는 그 설명으로 채택이 되고 그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거는 뭘까요? 그게 심각하니까. 그거는 뭐가 어떻게 심각하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사람이 그리고 되게 다양하죠. 그 경험자들이 되게 다양하고 어떤 분은 놀랍게도 유포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상관없는데 가까운 몇 명, 되게 특정한 인물 몇 명만이 걱정되는 분도 있고 혹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은데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했었던 어떤 행동들을 문제 삼겠다라는 어떤 예측들, 사회적 비난이 있겠다. 나는 보호받지 못하겠다. 나를 방어해주는 사람은 없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영상이고 뭐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를 엄청나게 채찍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말이 얼마나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범죄는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범죄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경험자들을 그렇게 된 사람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기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이미 뭔가 끝난 뭔가 그런 사람.
것처럼. 그래서 이건 그리고 결론이잖아요. 결론이라서 그 결론보다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을 때 당신 지금 기운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맥락에서 그 한사성에서는 그 저희가 아까부터 경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는 피해자를 피해 경험자라고 좀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쓰게 된 맥락은 이제 그 피해자로서 이 사람이 존재할 때 그냥 되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은 인격살인을 당한 사람 혹은 이제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상태로 그 사람이 계속 그 어떤 피해자의 정체성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그 피해의 경험, 사실 이제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을 했을 때 그 피해의 경험과 내 삶이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프라인 성폭력과는 달리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포가 계속 된다거나 뭐 괴롭힘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뭐 그 가해자와 이제 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너무 이제 피해라고 남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떤 삶에서 우리는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것들이 어떤 경험으로 이 사람에게 남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걸 듣고 그냥 그 피해 경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어떤 경험으로 당신은 여기서 무언가를 삶의 어떤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고요. 이걸로 뭔가 당신이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로가 같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저희가 또 피해 경험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아까 이제 연희가 얘기했었던 어떤 맥락에서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함께 드려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격 살인으로만 존재하면은 또 경험자들은 거기에 틀을 맞추게 되니까요. 난 인격 살인을 당했으니까 나의 뭔가를 이제 차단한다든지 내가 굉장히 그 모습에 어떤 맞춰야지 나를 좀 더 피해자로 봐줄까 하는 그 뭔가 압박들이 작동을 하잖아요, 실제로. 네. 같이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제도와 관련해서 좀 보완될 점들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제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라는 규정,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음란이라는 잣대를 사용해서 성기와 음부를 자꾸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 구조, 음란과 수치심과 성적 부위, 요게 계속 법제 안에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거기 성적 부위가 없잖아.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되는 게 사회를 보호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은 왜 안 되지? 음란은 풍기문란한 거니까. 음란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여서. 근데 그게 뭐지? 여성의 성적 부위. 거기에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이 있죠. 올바른 여성이라고 우리 법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순진무구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되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고리가 균열이 닿아야 한다. 이 고리에 대해서. 네, 성적인 수치심만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우리가 감각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걸 전복하고 싶어서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빡치심을 느꼈습니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되게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자꾸 정조 잃은 여성들이 이 사람들이 피해로 정조를 잃었고 있고 그거를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로 만들어놔가지고 화나네요 살짝. 네, 그래서 좀 네, 저도 연희 앞선 얘기에 그 기준이 참 우리가 무엇을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지 이거를 왜 처벌을 해야 되는지가 여전히 거기에서 이제 막혀 있었을 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피해는 점점 적어지죠. 이제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피해로 아마 이전에 얘기하셨던 아헤가오도 사실은 이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그것은 그냥 엽기적인 표정인데 어디서 왜 이게 성폭력이냐? 근데 사실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그거는 성폭력인 건지인데 그것이 이제 판단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법 기준 안에서 참 그것들이 여러모로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이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성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빡침으로 더 그런 감정이 더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감정보다는. 근데 그런 식으로 여전히 이제 법제도에서 얘기된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수치심일 수도 있고 누구는 수치심일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고 누구는 진짜 빡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뭔가 정조에 관한 걸로 다 고정해 놓는 거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맞아요. 그 단 하나의 상이 있는 것. 맞아요. 하나의 상이 있는 단 형법에서 그 지켜야 되는 여성 그리고 올바른 여성, 정숙한 여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의 불법 촬영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당해야 될 그 촬영물이 유포돼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성하고 느끼지 않는 여성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엠번방 사건 같은 곳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여론이 대중 안에서도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안에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감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지금은 사실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좀 고민해볼 문제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새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인데, 그게 이제 옴질리교 지하철 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가스를 이제 터트려서 이제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당한 그 사건을 이제 기술해 놓은 책이고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정말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저도 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걸 읽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로 정형화될 수 없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었던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좀 읽으면서 저도 겹쳐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 사람들의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알아야겠지만 우리도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권력 구조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은 채로 그걸 상기한 채로 근데 이 무수한 경험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저희가 나눴는데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한상선에서 보는지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성범죄의 그 가해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교육은 뭡니까? 네. 뭐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전국의 청소년 동지들과 교섭노동자들께서 더 얼마나 고충이 많으실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도 그냥 대충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그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폭넓은 것 같아요. 중고등도 네, 있고 네, 이제 사회 성인들도 교육 당연히 네, 재교육 네, 받아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사실 모든 게 교육의 의미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약간 좁혀서 뭐 생각을 하자면 이제 연령과 관련된 교육은 아마도 그 정규 교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끄트머리에 늘 딸려 나오는 게 교육이다라는 불만들이 항상 있으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데 저의 문제의식은 범죄 예방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데 네. 이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이라는 면에서 그걸 꼭 그렇게 사법적 위치로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권기명 선생님이 그 성평등해야 안전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이상으로, 근데 왜 성적 대상화 문제? 사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것 대부분이 성적 대상화 여성 혐오에 근간하고 있어서 여성 혐오가 가장 강력한 저는 근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은 불법 촬영하지 않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근데 그러면 이제 금지 이런 거 하면 예. 안 된다 이렇게. 근데 그 경계는 어떻게 설정하죠? 어디까지가 불법 촬영이죠? 내가 나체나 어떤 그 음란 기준에 맞지 않는 그 구성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촬영을 했어요. 친구의 어떤 모습을.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다. 근데 그런 그 경계를 이제 어떻게 그리고 그런 논의는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건지 지금처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 학교 안에서 그래서 네,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 이상의 조금 이상적인데 네, 너무 맨날 이상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좀 그런데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내가 진짜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네. 한순간에 저 교육 파트를 참 항상 어려운데 저도 맨날 성평등 교육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이 오면 다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교육이 필요하고 정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 하면 참 여러모로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일선에 계신 분들 좀 더 알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좀 제가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지도 꽤 됐고 하다 보니까 참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또 같이 생각이 드는 공동체 회복이라는 키워드도 좀 같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이전에 저희가 그 전국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네트워크라고 이제 디지털 성폭력을 지원하는 여러 현장 단체들과 함께 연대체를 꾸리고 있는데 좀 그쪽에서 여러 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때에 이제 청소년 사례 얘기를 나누면서 광주 지역에 계신 단체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이제 딥페이크 시기에 발생했을 때 그 단체에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뿐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되게 개입을 했어야 했던 어떤 순간들, 그 공동체를 다시 구성하는 교육을 했어야 하는 순간들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교육들이 참 뭔가 어떤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 법령을 알아두면 좋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또 그걸 넘어서 이 학교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건가?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를 존중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다시 좀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도 참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교육은. 교육은 또 완전 또 다른 영역이죠. 그쵸. 또
고민을 하게 돼서 그렇네요. 네. 네, 현장에서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지역에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 지원팀에 계시니까 어쨌든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걸 계속 많이 듣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활동가들 트라우마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한사성이 그 지원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앞으로 향후에 한사성이 어떻게 활동을 더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한사성 어떤 고민하고 있나요? 한사성이요? 네. 저 일단 먼저 트라우마 얘기 드리면 네. 사실 저는 상담할 때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기는 합니다. 좀 그 사례 지원에서 좀 그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그렇지는 않기는 하고 좀 그 사례를 지원하면서 여러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는 좀 그 피해 지원 팀의 구성원들과 같이 사례 회의를 좀 되게 정기적으로 잘 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사례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머리를 맞대서 내보거나 뭐 여러 전략들 이런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담당 활동가를 변경하는 논의도 뭐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해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보완이 저희는 되는 그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 회의를 열심히 하면서 피해 지원을 열심히 해내가면서 한사성은 평소처럼 생존의 이제 조직의 생존을 영위해 가며 잘 활동을 해나갈. 특별히 활동 계획이 크게 있지는 않아. 뭔가 특별한 그게 없어서요. 참 저희는 항시하던 대로 잘 해나가겠고 한사성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참 기쁘고 든든합니다. 후원 회원으로 많이 만날 수 있으면 네, 후원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신성현이 네네네.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근데 저희 경험자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 경험자와 지원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 농담과 유머와 웃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람이라서 당연히 힘들 그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경험자한테 의지하면서도 가요. 그리고 저희 경험자가 이제 되게 오랜 그 경험에서 저희한테 훨씬 더 많은 조력을 또 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서 뭔가 나는 우뚝 서 있고 경험자만 휘청휘청 이렇지 않거든요. 관계여서. 그래서 그런 관계에 힘입어서 계속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곧 10년 차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 차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10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미 저희가 뭔가 불법화 같은 것들을 끌어당겼잖아요. 그쵸.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인지는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지?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떻게 실천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과는 뭘 좀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하려고 해요. 우리 큰 거 하려고 하네요. 계획이 많네. 몰라. 네. 모르는 그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사성 그 활동가 두 분, 이태희 신성연이 활동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피해자, 가해자, 혹은 지원자라는 이렇게 정해진 그런 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면도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됐고 또 이렇게 뭔가 전형화된 피해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또 안고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해야 될 것들도 앞으로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그쵸. 저는 뭐 말씀해 주신 거 다 중요했는데 일단 그 피해 경험자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정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세 번째 에피소드 한사성 두 분과 함께한 에피소드는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께도 감사하고요. 네, 저희 또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온 세상에 패배를 붙이자. 네, 구독자와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태민부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